이 시계 하나가 6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증오로 살아온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 시계 엄마 거랑 똑같아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7년 분투기입니다. 경기도 광주 외곽 국도변의 작은 국밥집. 이른 아침부터 뚝배기가 끓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 집에 30대 중반의 여자가 혼자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소연, 나이 36. 한때는 그룹사 비서실에서 일했고,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바짝 여윈 손목에 찬 낡은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6살배기 아들 준서뿐이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그 멈춘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한 채 그냥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시계 고장 났으면 바꾸지 왜 차고 다녀요? 그럴 때마다 소연은 그냥 웃었습니다.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라서요. 어떤 이유인지 그녀 자신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 시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소연은 정우그룹 계열사 홍보팀 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룹 3세 차남인 장민준을 만났습니다. 장민준은 화려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재벌가 자제라기엔 지나치게 조용했고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소연이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아서요. 소연은 그 말이 흔한 작업 멘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넨 건 명함이 아니라 편의점 호빵 하나였습니다. 새벽까지 일하셨잖아요. 드세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결혼은 2년의 연애 끝에 했습니다. 소연은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송혜경 여사는 처음부터 썩 내켜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1주년. 민준이 소연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검은 다이얼 위에 빨간 하트 모양의 화살촉 초침. 스위스에서 장인한테 특별 주문한 거야. 세상에 딱 2개야. 내 것, 네 것. 소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2개야? 민준이 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것이니까. 이 시계가 돌아가는 한 우리 사랑도 계속되는 거야. 소연은 그 시계를 평생 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복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소연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셋이 되는 거구나. 소연은 그 생각만으로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민준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서 전화 대신 귀국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 송혜경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앉아. 소연이 영문도 모른 채 앉았습니다. 혜경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이게 무슨? 내가 내 아들 출장 간 사이 만나고 다닌 남자야. 민준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저 이 사람 몰라요. 시끄러워.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사인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각도, 거리,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소연의 얼굴과 낯선 남자를 합성한 사진들. 어머니, 저 지금 임신했어요. 민준 씨 아이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그 침묵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혜경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나가. 소연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 번호는 이미 차단해뒀어.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소연은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지킬 것인가? 가진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돈도 없고 뒤를 봐줄 가족도 없고 법 앞에 맞설 배짱도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텅 빈 화장대, 마지막으로 남은 손목시계, 시계를 빼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냥 차고 나왔습니다. 민준이 귀국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옷이 없었고 화장대가 비어 있었고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혜경이 손에 봉투를 들고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 갖고 있어요? 탐정 썼어. 내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니까. 소연 씨한테 연락했어요? 갔어. 이혼 서류도 갖고 갔어. 민준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허락한 적 없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왜? 소연 씨 전화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도망간 거지 뭐. 떳떳하면 도망가겠니? 그날 밤 민준은 사진을 찢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 종점에서 내렸을 때 마을 어귀 국밥집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72살. 아가씨 어디 아파? 얼굴색이 왜 그래? 소연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길 위에서 미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소연은 그날부터 그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 가게 뒷방에서 태어났고 그 가게 마당에서 걸음마를 뗐고 그 가게 부엌에서 국밥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준서. 소연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준서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크고 또렷했고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팼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준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림에 집중할 때 준서가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말아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오래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버릇. 누군가와 똑같은 버릇. 그리워서 더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국밥집에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눈가에 피로가 짙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키고 아무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서가 카운터 옆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그 남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그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남자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 거랑 똑같다고? 네. 근데 우리 엄마 거는 안 움직여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부엌 입구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민주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연을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임원 리스트를 정리하던 비서가 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경기도 광주 외곽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올렸고 민주는 자석처럼 그리로 향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은 여자. 다른 남자의 흔적이 없는 여자. 어머니가 말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소연은 결국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진이 조작됐는지, 어떻게 전화가 차단됐는지, 어떻게 뱃속의 아이가 협박수단이 됐는지. 민준 씨를 원망한 적 있어요. 많이. 그래도 준서가 웃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 그걸로 된 거라고.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국밥집에서 소연을 만난 날 밤, 민주는 곧장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따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혜경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을 때 혜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소연 씨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예요. 혜경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아이 얼굴 봤어요.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게 증거가 돼? 그 아이 견과류 알레르기 있어요. 저랑 똑같은 알레르기요. 세상에 딱 2개뿐인 시계도 갖고 있고요. 어머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민준아, 6년 전에 어머니가 뭘 했는지 소연 씨한테 다 들었어요. 사진 조작한 것도, 전화 차단한 것도, 임신한 사람한테 협박한 것도. 협박이 아니야. 정리한 거야. 정리요?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고아의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그런 여자 데려오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그걸 정리한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잖아요. 그게 그거야. 아니에요. 달라요. 민준이 돌아서려는데 민준아,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여자가 있으면 내가 불행해. 엄마는 알아. 엄마 말 들어. 그 말, 이제 못 듣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혜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서도, 진실이 드러나도 그녀는 마지막 패를 던지러 갔습니다. 혜경의 차가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먼저 보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손님이 왔는데 그냥 손님이 아닌 것 같다. 소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혜경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년 전과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눈빛. 오랜만이네.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하세요. 혜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6년 전과 다른 소연이었습니다. 민준이 자꾸 여기 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만둬요. 지금이라도. 제가 부른 적 없어요. 민준 씨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으려는 거잖아요. 아이까지 이용해서. 어머니, 왜요? 그 아이 이름이 준서예요.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민준 씨 아들이에요. 증명도 안 됐잖아요. 민준 씨는 알아요. 어머니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아이를 손자로 인정해야 해? 당신 같은 사람이 낳은 아이를. 그때 준서가 빼꼼 얼굴을 내밀며 엄마, 이분 누구야? 손님이야. 들어가 있어, 준서야. 준서가 들어갔습니다. 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닮았죠? 민준 씨랑. 마지막으로 말해요. 민준이 곁에서 사라져요. 이번엔 아이 팔아서 접근하는 거라는 거 다 알아. 어머니, 왜요? 6년 전엔 제가 나갔어요. 아이를 지키려고요. 근데 이번엔 안 나가요. 뭐라고요?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는지 해보세요. 저도 6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둘은 팽팽하게 마주 서다가 혜경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혜경은 한 번도 쉬어가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이지. 법무팀 연결해요. 혜경이 소연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민준에게 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혜경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노크 없이. 비서한테 오늘 어머니 일정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소연 씨한테 갔죠. 그게 왜 문제야? 내가 며느리한테. 며느리요? 6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없애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민준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왜 자꾸 엄마 말을 자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협박했잖아요. 그게 협박이야? 정리를 한 거지. 임신한 사람한테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나가라고 한 게 협박이 아니에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준서가 6살이에요. 제가 6년 동안 모른 거예요. 제 아들이 6년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도 모르잖아. 알아요. DNA 검사도 안 했잖아. 어머니, 왜? 그 아이가 그림 그릴 때 엄지손가락 안으로 말아주어요. 저랑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버릇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타고난 거라고요. 긴 침묵이 지나가고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검사 안 해도 알아요. 아버지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건 알아요. 어머니, 저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인정 못한다.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부 내려놓겠습니다. 회사도 이 자리도 다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쳤구나, 그 여자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실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후회한다는 말도,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민준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다 너를 위해서. 민준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키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혜경이 서재에 혼자 남는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장민주는 그룹사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소연은 민준이 찾아왔을 때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요.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서가 민준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에 집중하던 준서의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피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 시계를 꺼냈습니다. 6년 동안 멈춰있던 빨간 하트 초침의 시계. 민준이 시계 가게에 들러 배터리를 새로 사왔습니다. 딸깍. 빨간 하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그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국밥집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미자 할머니가 이제 주방에서 물러나고 싶다고 했고 소연이 가게를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그 마을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폐산업단지를 정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리조트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어머니께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다. 몇 달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잘 있어? 민준이 혜경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요? 그래, 잘 있어요. 닮았더라. 내 어릴 때.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는 잘 지내요.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어?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세요. 언제든지 기회는 있을 테니까요. 민준아, 네.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때는 진짜로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그게 다 틀린 거야? 민주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한테도, 소연 씨한테도, 준서한테도. 그래, 민준이가 일어서며 건강하게 계세요. 민준아. 준서한테 할머니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 민준이 멈췄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경은 유리 너머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을. 오래된 비서 김인태는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민준이 만류했습니다. 월급도 줄어드는데. 김 비서가 웃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 수술비 내주신 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둘은 나란히 마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 봄날 오전,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오는 날이야? 소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녁에 와. 나 아빠한테 그림 보여줄 거야. 오늘 제일 잘 그린 거야. 준서는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소연은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빨간 하트 초침이 돌고 있다. 멈춰 있던 것은 시계만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버텨온 한 여자의 시간, 거짓 속에서 증오로 살아온 한 남자의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아이의 시간. 그 모든 것이 그날 저녁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직 살아있는 사랑.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 어딘가 오늘도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어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들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누군가를 부수는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진심이지만 틀린 사랑. 크지만 잘못된 방향의 사랑.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